제70차 최고위원회의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가영 대표께서는 발언 후에 다른 일정 있는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할래? 아니요. 자, 그럼 제70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지금 방금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김종루 의원이 개최하는 세미나 토론에 다녀왔습니다만, 이제 내일 모레면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역사적인 회담이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용 열차로 평양을 출발해서 하노이로 향하고 있고, 북미 실무대표는 연일 의제 관련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을 회담지로 선택한 것과 5시간이면 되는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고 60시간이나 걸리는 열차편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김일성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계승하겠다고 하는 뜻이 가장 클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기차 타고 하노이 가서 호주민을 만났으니까요. 근데 다른 한편은 기차 여행을 통해서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 발전상을 직접 보고 배우겠다는 뜻이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의 개혁 개방 의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하겠다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북한 측 수행단 중에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오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겸 경제부장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경제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개혁 개방의 길을 열어서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낙관은 거물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으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말한 대로 내 아이들이 평생 핵무기를 짊어지고 살길 원치 않는다. 이러한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로드맵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도 한때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핵을 머리 위에 지고 사는 상황을 상상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핵이 있는 가운데 동북아시아의 평화로운 안보 질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북미 정상은 국내 정치용으로 북핵 문제를 임시로 봉합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그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과 이정표가 나와야 합니다.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만 한반도 평화도, 남북관계 개선도, 북한 경제 발전도 가능합니다. 물론 북미 정상회담을 위장평화니 세계의 사기극이니 이렇게 무조건 폄훼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평화라고 하는 목표를 망각하거나 훼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핵 있는 평화는 결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정부도 남북 경제협력 등의 교류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북미 회담의 장소를 베트남으로 정하고
장시간에 걸쳐 열차로 이동한 뜻을 다시 생각하고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개혁개방이 북한의 생존과 번영의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고 이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에 확실한 로드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조급증을 버리고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핵 문제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최장 15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조급성을 버리고 차분히 대응하되 다른 한편으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의 길은 꾸준히 차분하게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과 더불어 개성공단의 재개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지만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쇄를 선언한 만큼 이를 해제하는데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차분히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일은 대한민국 정부의 몫입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경제 이익뿐 아니라 우리의 경제 기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창원에 다녀왔습니다. 이재원 후보와 함께 이재원 후보가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절도 방문했습니다. 시장도 방문했습니다. 시장 상인과 주민들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이 하나같이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창원 경제가 망했다는 겁니다. 마산 어시장에 갔었는데 횟집 주인 한 분은 점포를 3개나 갖고 있었는데 작년 말에 다 정리하고 직원 20명이던 것을 1명만 남기고 다 퇴직금 줘서 정리했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던 아들을 불러서 부부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님이 저희 사람밖에 없다가 나중에 2사람이 겨우 들어와서 그 넓은 횟집이 횡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말씀이 자기 집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산 어시장이 다 횡하고 마산 경제 전부 다가 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하는 말씀이 손 지사님이 경상남도 지사로 와서 경상남도 경제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때 했었던 걸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시장의 옷가게 주인 한 분은 열을 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람들이 뭐 카드 수수료 인하해준다고 하는데 그거 아무 쓸데없어요. 장사가 돼야죠. 그거 카드 수수료 조금 인하해줘봤자 그게 무슨 돈 얼마나 됩니까? 최저임금 그렇게 올려놓고 주휴수당과 같은 제도 만들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다 죽여놓고 무슨 카드 수수료와 같은 헛소리냐 이런 소리를 높였습니다. 옆에 같이 있던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경제는 이렇게 어려운데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국회 열지도 않고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아주 불만이 높았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대표로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국회 참 한심합니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들을 외면하고 정쟁만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 양당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국회를 닫고 있습니다. 특검 열어라, 국정조사하자, 무조건 돌아와라, 서로 핑퐁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원내대표들을 만나보고
국회를 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양당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런데 양당 정쟁은 우리 국민들 실망을 넘어서 아연실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뭡니까? 역사인식에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5.18 망언,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당의 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최순실 태블릿 PC가 조작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분이 국회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법원의 권위를 어디까지 능멸해야 하는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보수 대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구 세력의 통합으로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실 것인가? 정말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수 지사 구하기, 지금 창원이 보궐선거로 자유한국당 민주당이 서로 싸우는데 한쪽에서는 김경수 구하기 빗개 뚫고 데모하고 있죠. 다른 한쪽에서는 박근혜 사진 걸고 데모하고 있죠. 민주당 동지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사법부를 완전히 조롱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보석을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집권 여당이 사법부 압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근을 살리기 위해서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면서 삼권 분리를 비웃고 법치주의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손 의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증거와 지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만 국정조사 어림없는 겁니다. 대통령 측근에 대해서 어떻게 국정조사하냐는 겁니다. 황영우 블랙리스트는 어떻습니까? 청와대는 체크리스트라고 강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100년 집권이라고 하는 허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이끌어야 할 거대 양당이 이렇게 국회를 식물 상태로 만들고 서로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하고 선거제도 개혁에도 동참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안을 내놔야 됩니다. 국민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청와대만 쳐다보지 말고 자유한국당은 태극기 부대만 쳐다보지 말고 국민의 아픔에 눈을 돌리고 국민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국민의 생활, 경제와 민생을 챙기면서 국회를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을 제대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미래를 향해서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가 지금 2달 가까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 달은 여당발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을 틀어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러던 2월 달에는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니 또 당리 당략을 생각하며 국회를 또 보이콧했습니다. 정말 국민들 얼굴 별 낯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3월 달은 또 어느 당이 또 어떤 당리 당략 이유로 또다시 보이콧을 할지 마음이 조마조마까지 합니다. 양당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와 민생은 보이지 않습니까? 국회를 향해서 쏟아지는 국민의 비난,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양당에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즉시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밀려있는 각종 민생과 경제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오직 민생과 국익만을 생각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현실적인 중재안도 제시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의 결단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주 발표된 가계 동향조사에서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계속해서 감소한 원인은 결국 최하위 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그보다 더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근로소득이 줄은 겁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동결 선언으로 더 이상의 일자리 감축을 막고 기업의 숨통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내년만이라도 동결을 선언해서 기업들의 기초 체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경제와 일자리를 보여주기식의 정책 운영으로 이끄는 것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홍보는 잔뜩 했지만 해당 일자리 위원들의 일자리만 만들어주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자리위원회가 자랑하면서 내놓은 예상 일자리가 수십만 개였지만 이것은 기업들을 쥐어짜서 만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하나도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를 당장 폐지하십시오. 내각과 부처에 힘을 실어주고 일자리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책임지고 일해야 합니다. 경제정책은 경제기획재정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주도해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 능력을 고려해서 정부 정책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사님. 이해찬 대표는 서른, 홍익표, 청년 비하 꼰대 망언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20대가 교육을 잘못 받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다는 청년 비하 망언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당원도 아니고 민주당 최고위원, 수석 대변인, 청년위원장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청년 인지 감수성 결여는 어느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 DNA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이해찬 대표의 100년 집권과 같은 오만함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100년 집권하는데 구태여, 다시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한국당이 형편없기 때문에 100년 집권하는데 구태여 청년층 목소리에 왜 귀 기울이냐 하는 오만에서 이런 망언이 나온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은 청년 비하 발언과 자신들의 오만 방자함에 진심을 담아 공개 사과해야 합니다. 조국 수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국 수석의 공수처는 엄정한 공수처가 아니라 야합 공수처였습니다. 조국 수석은 국회는 빼주겠다, 공수처에서. 그러니까 공수처 통과시켜달라 하는 식으로 야합 흥정을 제안을 했습니다. 야합 공수처 제안한 조국 수석은 검찰개혁 추진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국 수석의 인식은 매우 잘못됐고 비겁합니다. 공수처 조사 대상에 국회의원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 제외하자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특권 없애는 건 시대적 사명입니다. 공수처 조사 권한에서 선출직 공직자 없애면 있으나 마나한 허수아비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합인 것입니다. 조국 수석은 야당을 향해 진심 어린 설득 노력은 하지 않고 매번 국민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국 수석이
공수처가 안 된다면 자기의 무능이 가장 큰 요인인데 그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비겁하고 무능한 조국 수석을 즉각 교체하고 능력 있는 사람 새로 앉혀서 정말 개혁적이고 공정한 공수처 다시 추진하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당 김중로 의원 주최로 북미회담 비핵화 문제 토론을 했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서 정부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북미회담에서는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영변 지역에 국한된 비핵화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재 완화랑 어떤 패키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 중론인데요. 정부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영변 지역 비핵화가 된다면 북한 전체 핵능력 중에서 영변 지역에 있는 핵능력은 과연 몇 프로 정도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영변 지역 핵능력에 대해서 예측치가 아주 편차가 큽니다. 어떤 전문가는 10% 이하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어떤 전문가는 80% 정도는 된다. 영변 지역 비핵화, 영변 지역 핵능력이 최소 10% 이하에서 80% 이런 큰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영변 지역 비핵화가 합의되면 뭐 북한의 비핵화 거의 다 됐다. 뭐 이런 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차피 한 번에 비핵화가 어렵다는 사실은 지금 뭐 북한, 미국, 한국 다 인정을 하고 있고 단계적 비핵화밖에 안 되는데 북한의 핵능력 전모를 모르는 상황에서 영변 지역 핵 비핵화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은 영변 지역 핵능력이 전체 북한 핵능력의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하느냐, 몇 프로 정도 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자화자찬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 서른 의원의 설화에 더해서 홍익표 의원의 20대가 반공교육으로 민주당의 지지층에서 이반했다는 분석이 전해지면서 젊은 세대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서른 의원의 억지 주장이 있을 때만 해도 단순한 실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간에는 이런 전략이 암묵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공교육이 작금의 민주당에 대한 젊은 세대의 비토의 원인이라니 황당합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가 주도한 탄핵과 2017년 대통령 선거의 결과 또한 반공교육의 산물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얼마나 지독한 세뇌 반공교육을 했길래 2018년부터 타이머가 작동하도록 교육했단 말입니까? 홍익표 의원은 카톨릭 신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례명도 저랑 같은 안드레아입니다. 제가 세례를 받은 상계동 성당은 과거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손인숙 수녀님과 함께 힘없고 소외된 철거민들을 개발 용역들에게 맞서 지켜내려고 했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때로는 철거민들의 주장이 과격하고 절제되지 못하기도 했겠지만은 추기경께서는 그들 편에서 싸워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멋져서인지 상계동 성당에서는 그 신화를 들으면서 자라서 신부가 되겠다고 한 친구들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홍익표 의원의 발언이 있었던 2월 15일 바로 그 다음 날은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종하신 지 딱 10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철거민들이 교육을 못 받았다고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셨고 곁에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정치권은 그와 같이 항상 젊은 세대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길입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내 탓이요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남 탓하는 문화를 없애고자 하셨고 이것은 아직도 한국 카톨릭 교회의 핵심 추구 가치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에 붙이는 내 탓이요 스티커는 그 당시 금세 40만 장이 동났으며 독재 끝에 온 민주화 속에서 지역 갈등과 경제 계급 간의 갈등, 이념 갈등으로 사회가 사분오열되는 시기에 종교가 던진 해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20대 젊은 사람들에게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 유물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가톨릭 신자라면은 그 다음 구절이 무엇인지 바로 알 것입니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큰 탓이로소이다. 항상 내로남불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지금의 민주당에게 바로 이 구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그 말을 하면서 가슴을 3번 치는 것 동안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화를 일으키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젊은 세대를 윽박지르려고 들지 말고 미뤄뒀던 고해성사 한번 보러 가시길 홍익표 의원님께 권하겠습니다. 젊은 세대의 아픔을 해결하겠다고 선거에서 부르짖던 민주당의 마음이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겠습니다. 경찰이 헌병구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도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매우 위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북미 회담 등에 밀려서 관심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환경부는 문건 자체를 모른다고 하다가 며칠 후 김 수사관이 요청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 수사관이 요청해서 윗선에는 보고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 다 거짓말입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김은경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이 문건을 만들었고 환경부 임원들의 정치 성향까지 파악하고 일부 자리에는 원하는 인물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과거 정권의 유사한 일들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관계자들이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이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고 했다가 자신들이 생각해도 창피했던지 이제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합니다. 내로남불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만약 이것이 정상적이라면 이전의 청와대 인사 개입이나 블랙리스트도 정상적인 겁니다. 똑같이 취급해야 합니다. 나아가 2가지 의문을 풀어야 합니다. 첫째, 김은경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자발적으로 이런 문건을 만들었을 거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문한 겁니까? 둘째, 이 문건은 김태우 수사관이 담당한 환경부에서 나온 겁니다. 다른 부처는 이와 유사한 문건이 없는지요?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미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국회는 빨리 이 문제를 특검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교육 탓 망언은 이 시대 청년을 향한 꼰대 정신의 장렬입니다. 서른 최고위원에 이은 홍익표 의원 2분의 망언은 더불어 꼰대당의 속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이은 꼰대 발언으로 우리 청년들은 집권 여당이 청년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다수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여당과는 다르게 청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불평 대신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바른미래당 전국 청년 입법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과 부조리 문제, 이에 대한 대책을 진지하게 토론했고 입법에서 대안을 찾고자 하는 청년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무분별한 예타 면제 방지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국민 감사를 도입한 아이디어부터 미세먼지, 병역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해결 방법을 토의했습니다. 그 중에는 근무 환경과 일상에서의 차별을 없애자는 이른바 꼰대 방지법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청년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면 반군 교육 때문이라면 한 차원 더 높은 근로차별, 세금과 예산, 꼰대 방지 등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 청년들의 법안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입법화할 예정입니다. 꼰대 방지법이 완성되면 2분의 의원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공동 발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것을 청년, 교육, 그리고 이전 정부 탓하지 마시고 스스로 내 탓이오 하면 곱씹어보는 성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상철마님 꼰대질과 망언을 예방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운영은 교섭단체 대간의 합의 제도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보충성의 원리로 몇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패스트 트랙입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 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부녀지책으로 패스트 트랙으로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패스트 트랙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보충성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이 모두 동일하게 잘못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라고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의견조차 내놓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1월, 2월 임시국회 운영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안을 제안했다라고 하지만 그 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서 벗어난 더불어민주당에 적합한 한국형 비례대표제에 불과합니다. 이 양당의 합의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가 패스트트랙에 대한 보충성을 검토할 수 있는 요건에 모두 해당합니다. 자격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들고 나올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를 살펴보면 여권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국가정보원 개혁법, 공정거래법 등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서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 속내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2월에 선거구제와 예산안을 패키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의 투쟁 방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에 대해서 정략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은 정개특위를 논의하고 처리하면 될 일이다. 선거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로 신중히 결정할 문제이다. 이런 패키지 주장은 비합리적 주장이다. 그리고 밥그릇 싸움이다라고 하면서 온갖 비하와 그리고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지금은 어떤 것인지 그때의 입장에 대한 사과의 이야기가 없이 더불어민주당은 왜 똑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러한 논의는 더 나아갈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공개 발언이 없으면 우리 일명 공천장 소식 있습니다. 지난 최고위에서 의결 확정한 경남 창원 성산의 이재환 후보에 대한 공천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이재환 후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천장 이재환 위 사람을 4월 3일 실시하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열심히 하십시오. 최고위원들이 좀 너무 정리하는데 꽃성장도 아, 됐습니다. 빨리 와. 총장이 좋아요. 총장이 선거 지휘해야 될 사람인데 다 와. 됐어요. 예, 고맙습니다. 주말에 한 번만 다시 듣겠습니다. 자, 비공개로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원 스마트 창원 그거 저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이재환 후보가 인사 한 말씀 하세요. 여기 목감기 걸리게 지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바른미래당 이재환입니다. 제가 일전에 경남신문에 청년의 정치 참여는 그림의 떡이라는 기고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청년이 가진 젊음은 홍보와 선전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타 정당과 달리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투자하여 보다 나은 정당,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성장의 기회를 준 손학규 당대표님과 바른미래당 지도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창원이 대한민국 정치 세대 교체의 기반이 되고 바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비공개로 전화하겠습니다.